유죄일까, 무죄일까? 토마스 워터스 미스터리. 커다란 사건을 운이 좋게도 제대로 처리하고 몇 주가 지난 후 나는 강도와 살인이 연루된 주목할 만한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커다란 재산과 토지를 가진 신사인 바그쇼 씨의 저택이었고 그 저택은 웨스트모어의 켄달로부터 겨우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의 치안판사 사무실이 런던 경시청에 보낸 보고서의 요지는 간략했다. 그 당시 바그쇼 씨는 집을 떠나서 워크위크셔의 리밍톤에서 머물고 있었고 그의 집사와 하인들 대부분이 그곳에 같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저택과 토지를 맡기고 온 젊은 여자이자 관리인이었던 사라 킹 양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신이 곧바로 저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그는 하나의 침실을 지정해서 그곳을 새롭게 정리하고 몇 가지 것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에 그의 조카 로버트 브리스토 씨가 해외에서 돌아왔는데 얼마 후 그가 런던을 떠나서 자신의 저택인 파이브 오크 하우스로 올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살인 강도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사라 킹 양은 켄달 지역의 몇 명의 상인들에게 바그쇼 씨의 조카가 곧바로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가 신선한 소고기와 달고기, 물고기 등을 정육점 등에 주문하면서 그 소식을 전한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파이브 오크 하우스에서 로버트 브리스토 씨의 식탁에 올릴 고기들이었다. 그날 그 저택에 물고기를 배달한 젊은이에 의하면 그는 반쯤 열린 문틈을 통해서 젊은 신사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 거실은 1층에 있는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파이브 오크 하우스에서는 안에서 밖으로 뚫고 나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밖에서 누군가 뚫고 들어온 흔적은 없었고 문의 잠금쇠와 경첩 등의 상태를 보면 누군가 억지로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지키던 관리인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 뒤늦게 달려온 이웃 주민들은 중앙 계단 참외 아래에서 그녀가 죽은 채 조용히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벼운 잠옷에 스타킹만 입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길다란 촛대가 꽉 쥐어 있었다.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그녀가 잠을 자다가 아래층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서 깨어났고 그 원인을 파악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무도한 강도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된 것이었다. 다음 날 바그쇼 씨가 저택에 도착했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양의 값비싼 식기들 뿐만 아니라 금화와 수표로 약 3,000에서 4,000파운드에 달하는 돈이 같이 사라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금화와 수표는 2개월 전 정부 채권을 판 계약금이었고 이후 그 저택에 보관된 것이었다. 바그쇼 씨 자신과 그와 같이 살던 조카딸을 제외하고 그 돈이 그 저택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조카인 로버트 브리스토 씨뿐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허먼스 호텔에서 머물 당시 바그쇼 씨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워온 레일랜드 땅을 구매할 자금의 일부가 자신의 저택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었다. 그 편지에서 바그쇼 씨는 마지막으로 그 땅을 사는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조카와 상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 당사자인 브리스토 씨는 그때까지 어딘가에서 목격된 바도 없었고 그의 행적에 대한 소식도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괴로움과 경악 속에서 지내고 있는 바그쇼 씨와 그의 조카딸에게도 자신들의 조카이자 오빠가 강도이자 살인범이라는 무서운 의혹은 거의 사실처럼 보였다. 그리고 삼촌이 조카에게 보낸 편지, 즉 돈에 대해 언급한 바로 그 편지의 일부가 저택의 사무실 중 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켄달 주변 지역에서는 브리스토 씨의 행방을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약탈품을 들고 런던으로 간 것이라는 추론이 제기되었다. 물고기를 배달한 젊은이가 목격한 그의 옷차림과 인상착의가 지역 치안판사에 의해서 런던 경치청으로 전달되었다. 또한 지역 경찰에서는 교활하고 무도한 불량배 유형의 사람인 조슈아 반스에 대한 조사에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보냈다. 그는 이미 그 사건과 관련되어 체포된 상태였는데 예전에 사라 킹 양이 그를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체포된 것이었다. 그녀가 헤어진 이유는 그가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게으르다는 것과 불명예스러운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내세운 알리바이는 매우 명료했고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살해당한 하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죽인 살인범을 반드시 잡겠다는 열의를 불태웠다. 물론 그가 말하는 깊은 애정이라는 것이 일종의 음란성을 띈다는 것은 명확해 보였다. 그는 켄달 지역 내보다 가난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자주 참석했고 지저분한 짓들이 벌어지는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고개를 하고 복화술 공연을 했다. 만약 그가 그런 부분에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가 몫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을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아버지도 몫이었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를 절반 이상은 몫으로 만들었다. 우리 입장에서 그가 가장 유용했던 점은 그가 로버트 브리스토 씨의 인상착의를 잘 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그 사건을 배정받고 지시를 들은 다음 즉각적으로 그를 데리고 코벤트 가든의 허먼스 호텔로 떠났다. 나의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로버트 브리스토 씨가 약 일주일 전 그 호텔을 떠났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 저녁 요금을 정산했기 때문에 미납된 요금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이후로 호텔 측에서 그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짐과 가방도 챙기지 않았다. 물론 그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라면 그가 웨스트모어랜드에 나타났다고 알려진 날짜와 비교했을 때 왕복을 하기에도 아주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그래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호텔에서 나갔을 때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평소에 입던 옷차림이었습니다. 금태가 달린 수렵용 모자와 푸른색의 두꺼운 군복식 외투, 밝은 색의 바지, 그리고 웰링턴 스타일 장화였죠. 물고기를 배달했던 젊은이가 봤던 그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동일했다. 그 다음 우리는 영국 은행으로 가서 사라진 수표가 현금화를 위해서 접수된 적 있는지 확인했다. 나는 은행 직원에게 박으쇼 씨가 작성한 지폐의 일련 번호를 건넸고 직원은 예의 바르게 그것들이 모두 그 전날 아침에 현금으로 교환되었다고 말했다. 그 현금을 가져간 사람은 군복 같은 일상복을 입고 수렵용 모자를 쓴 신사였다고 말했다. 그가 수표에 서명한 이름은 제임스 중이었다. 물론 그 이름과 캐번디시 광장의 할리가에 있다는 집 주소는 엉터리였다. 그 일을 했던 직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간 신사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지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그 신사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런던 경시청으로 돌아가서 진전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 이후 전단지를 제작해서 브리스토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그를 체포하거나 체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 전단지는 결코 제작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잠시 후 경시청 쪽으로 급하게 걸어오면서 경찰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로버트 브리스토 씨 자신이었다. 그는 앞서 묘사된 옷차림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나는 가까스로 그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지시를 전달할 수 있었다. 즉, 그에 대한 의심을 절대로 드러내지 말고 그냥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제재도 하지 말고 그가 경시청을 나가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그리고 나는 몰래 조슈아 반스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냈다. 잠시 후 그가 안으로 들어왔고 약 일주일 전 자신이 뭔가를 도둑맞았다는 혼란스러운 불평의 말을 쏟아냈다.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였는지 그는 말하지 못했다. 그는 강도들을 추적했지만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길을 잃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쫓던 사람들은 실제 강도와 한패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추적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는 자세한 정보를 말하지 못했다. 경찰관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서 그리고 그를 헷갈리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이 그의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가 런던 경시청 건물에서 나가서 앞쪽 거리를 따라서 스트랜드가 쪽으로 가는 사이 나 역시 그를 미행했다. 그는 매우 천천히 걸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계속 걸어서 스노우힐의 사라센스 헤드까지 갔다. 그리고 그가 야간 마차로 웨스트모어랜드까지 가는 표를 끊었기 때문에 나는 무척이나 놀랐다. 그 다음 그가 근처 여관까지 걸어가서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작은 병에 쉐리 와인과 비스킷을 주문했다. 어쨌든 그로서는 당분간이마나 안전한 것이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거리로 나가자마자 잔뜩 멋을 부린 거친 얼굴의 남자들 3명이 마차역에 매표소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아주 멋진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나는 그들 중 한 남자의 얼굴을 알아봤다고 생각했다. 직업의 특성상 경각심을 느낀 나는 매표소의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들키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다가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엿들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알아봤다고 생각한 남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맞았다. 그 남자의 목소리를 잘못 들었을 리 없다고 확신하는 사이 남자들이 매표소 직원에게 그날 밤 웨스트모어랜드로 가는 마차가 있는지 물었다. 웨스트모어랜드였다. 뭐였을까?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옷차림만 멀쩡할 뿐 악당이나 다름없는 패거리가 화려한 외투를 입은 신사와 같은 곳으로 가려는 것이었을까? 내가 아는 사람이 다음으로 말을 이으면서 매표소 앞에 돈을 내밀었다. 그리고 캔달로 가는 표 3장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창구 직원이 약간 당황한 어조로 물었다. 방금 전 여기 매표소 안으로 왔던 신사분 말이에요. 그 수렵용 모자를 쓰셨던 신사분이 여기 제 앞에 서 계시는 분들과 동행이신가요? 그래요. 그는 혼자서 예매를 한 것이죠.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그는 마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집으로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 3명의 남자들이 매표소 밖으로 나와서 내 옆을 지나가 앞쪽 거리를 거들먹거리며 나갔다. 그러는 사이 나는 그들 중 한 명 옆에 은밀히 따라붙을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아주 애매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의심이 내 안에서 솟아올랐다. 이 훌륭하게 차려입은 불량배들과 수렵용 모자 그리고 캔달에서 일어난 사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심이었다. 이 모든 것들 사이에는 자연스러움을 넘어서는 뭔가가 명확하게 존재했다. 어쩌면 경찰의 직감으로 알아낼 수 있는 연관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모든 가능한 부분을 시도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무슨 게임을 하려는지는 몰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오자마자 나는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빈자리가 2개 있다는 답을 들었고 제임스 젠킨스와 조슈아 반스 이름으로 표를 구매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고 북쪽 지방에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고 말했다. 나는 여관 안 커피숍으로 돌아갔고 브리스토 씨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깊고도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쪽지를 하나 쓴 다음 여관의 짐꾼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는 의심스러운 강도이자 살인자를 여유롭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창백하지만 지적으로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잘생긴 젊은 남자였다. 나이는 26살 정도로 보였고 약간 말랐지만 잘 짜여진 몸매의 결의에 참 분위기를 풍겼다. 여행에 약간 지친 듯한 분위기의 신사였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뭔가 경직된 태도라든가 불안하게 몸을 떠는 기색을 살펴보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내 경험으로는 범죄에 있어서 노련한 범죄자들조차 누군가 갑자기 말을 걸거나 하는 경우를 당하면 깜짝 놀라거나 움찔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를 지켜보는 사이 몇몇의 사람이 방 안으로 급하게 들어왔지만 그는 그들을 살피기 위해서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배짱을 시험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내 판단으로는 그 시도를 통해서 최근에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다음날 범죄의 약탈물 일부를 영국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바꾼 사람이었다면 눈썹이라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의도는 그 방법을 통해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가신 의심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그 당시 나에게는 확신이 커져가는 중이었다.
외견상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 젊은 남자의 짓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있어서 그가 무죄이고 어쩌면 어떤 음모의 희생자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다. 기이한 상황이 몇 가지 조합됨으로써 또는 그를 파멸시키고 대신 그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악한 음모가 벌어졌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내 생각은 그날 밤 같이 마차를 타게 될 그 3명의 신사들에 대한 쪽으로 자꾸 몰려갔다. 내가 아는 한 내 직업상 의무는 유죄인 사람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가 죄가 있는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이상 해야 할 노력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처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커피숍 밖으로 나간 후 한동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뛰는 속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결의에 찬 태도로 빠르게 걸어서 그가 앉아있는 좌석 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팔을 꽉 잡고 거친 소리로 외쳤다. 그렇군. 마침내 자네를 잡았구만. 그러나 그의 태도에서는 깜짝 놀라는 기색이나 두려움에 젖은 태도가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약간 짜증스러운 태도로 물었다. 지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약간의 놀라움과 짜증이 섞인 어조였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웨이터 말로 내게 쪽지를 보낸 친구 한 명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바그쇼죠. 그리고 나는 당신을 내 친구로 오인했네요. 그가 예의 바른 태도로 내 사과를 받아들였고 조용히 말을 이으면서 자신의 이름은 브리스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하기는 하지만 시골에 사는 자신의 삼촌이 내 친구의 이름과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때 나는 그에게 더 씌워진 범죄에 있어서 그가 무고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가 심부름을 부탁했던 여관 짐꾼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불러달라고 했던 신사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내 요청에 의해서 파견된 경찰관에게 브리스톨을 계속 지켜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가서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마로 만든 가발과 테두리가 두꺼운 모자, 녹색 안경, 여러 개를 겹친 외투와 슈를 걸쳐서 변장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커다란 몸집에 부유해 보이는 늙은 남자로 변신했다. 그리고 조슈아 반스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마차역으로 가는 도중 나는 그에게 여행 동반자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미리 지시하고 몇 가지를 미리 훈련시켰다. 그리고 야간 마차가 출발하기 몇 분 전 사라센스 헤드의 마차역에 도착했다. 브리스토 씨는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아까 내가 알아봤던 3명의 친구들은 호기심이 강한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면서 자신들과 같이 여행할 승객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좁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이 함께 지내야 하는 동반자였기 때문이었다. 나의 외모와 상당히 평범해 보이는 반스의 외모 덕분에 그들은 확실히 안심한 듯 다시 쾌활한 태도를 띠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마차를 확인한 마차 회사 직원이 출발 신호를 보냈고 마차가 길을 떠났다. 그보다 고요하면서도 비사교적인 상황은 내 평생 없었던 것 같다. 승객들 각각이 무슨 이유로 침묵을 즐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차 안 6명 중 그 누구에게서도 영혼의 냇물 이 밖으로 흘러나온 경우는 없었다. 모든 승객들이 각각 자신들만의 이유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명백히 거부했다. 길고도 지루한 여행 중 한두 번 우연하면서도 사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내 기억의 석고판 위에 잘 새겨놓았다. 그러다가 켄달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우리는 정차했다. 그리고 그 3명의 신사들과 마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은 나는 그들이 앞으로 10km 떨어진 외곽의 술집에서 내리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사람들이 내리려고 하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아나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그 사건의 보조자를 끌어간 내가 물었다. 잘 알죠? 아주 잘 알아요. 거기는 파이브 오크스 저택에서 겨우 3km 떨어져 있는 술집이에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신 역시 거기에서 내리는 것이 낫겠어요. 나는 브리스토 씨를 따라서 켄달로 가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미리 내려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켄달까지 가는 마차표를 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핑계로 거기에서 내리겠다고 말할 건가요? 그 무리의 사람들을 매우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려면 당신은 결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돼요. 아, 그 문제는 저한테 맡겨줘요. 아주 많은 먼지를 피워 올려서 수백 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라도 그 사람들 눈을 멀게 만들 자신 있어요. 보장해드리죠.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봐요. 이제 저녁이나 먹으러 가죠. 잠시 후 우리의 야간 마차가 다시 출발했다. 그러더니 조슈아 반스가 휴대용 술병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술병 안에 액체가 아주 독한 것이었던 듯 그는 빠른 속도로 취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여관 근처에 닿아 그로 하여금 술을 더 이상 못 마시도록 말렸을 무렵 말뿐만 아니라 눈동자와 몸통, 팔, 다리 등 온몸이 완벽하게 술에 절인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매우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공격적으로 변해서 나로서도 숨기고 있던 직업정신이 무의식적으로 발휘되어 그를 뜯어말리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폭하게 변했다. 그리고 듣기에 이상하겠지만 그가 너무나도 멍청하고 흉포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위험스럽게 들리는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역마차가 멈췄고 그가 내렸다. 사실 나는 그가 어떻게 내렸는지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땅에서 구르듯 나아가 술집 안으로 들어갔고 자리에 앉아서 다음 날까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의 당황스러운 고집을 꺾기 위해서 마부가 그를 달래려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차라리 공과 논쟁을 벌이는 편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었다. 마침내 마부는 그와 벌이던 논쟁을 멈추고 취한 승객을 두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나는 나의 동료의 멍청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앉아있던 방에서 사람들이 모두 나간 틈을 타서 그의 멍청하면서도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들어서 좌우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몸이 균형을 갖추고 그의 눈동자가 맑아졌고 그의 말이 내 말만큼이나 또렷해졌다. 그가 특유의 낮으면서도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얼마나 잘 속여넘겼는지 이제 보셨죠? 그때 또다시 방문이 열렸고 반짝이던 눈빛이 극심한 술주정 상태로 변했고 그의 표정과 몸짓 모두가 완벽한 연기의 상태로 돌입했다.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가 천성적으로 그런 연기를 자세히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했다. 나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마차 안자리에 앉으라는 마부의 말에 복종했다. 이제 마차 내부에는 브리스토 씨와 나만이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변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에 나는 어마어마하게 겹쳐 입고 있던 옷과 가발, 안경 등을 모두 벗었다. 그리고 몇십 초 후 다른 옷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의 여행 동반자의 눈앞에는 몇 시간 전 사라센스 헤드의 여관 커피숍에서 무례하게 자신을 잡고 말을 걸었던 남자와 동일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 도대체 무슨 코미디 연극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브리스토 씨가 변화된 내 모습에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추궁하듯 물었다. 나는 냉정하고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다. 몇 분 동안 경악과 놀람에 압도당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삼촌의 집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당황스러우면서도 놀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에게서 유죄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나는 당신의 무고함이나 양심의 간섭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브리스토 씨. 몇 초 정도 침묵을 지킨 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당신과 관련되어 이야기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신은 상당히 위험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약간 망설이는 기색으로 대답했다. 교묘하게 짜여진 거미줄이군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완벽하게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가 다시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그리고 역마차가 다시 설 때까지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마부에게 지시한 것처럼 우리 마차는 켄달 교도소의 정문 앞에 멈췄다. 브리스토 씨가 몸을 부르르 떨며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자신의 감정을 추스른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연히 당신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겠죠. 그리고 나의 의무는 정의롭고도 모든 것을 살피시는 신의 섭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도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옷과 가방에 대해서 필수적인 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의 바른 수색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정말 실망스럽게도 그의 지갑에서 스페인 금화가 나왔고 그것의 주조 형태는 이미 도난 물품으로 신고된 것과 동일했다. 또한 그의 여행 가방의 천 안쪽에서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십자가와 부속품이 발견되었다. 그것을 숨긴 방식은 매우 솜씨 좋은 사람이 교묘한 재주를 발휘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런던 경시청으로 전달된 파이브 오크스 저택에서 도난당한 물품의 목록에는 그 십자가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었다. 죄수는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자신의 가방 안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그런 태도로 인해서 노련한 간수가 조롱기가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성실하고도 개방적인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기반으로 그가 무고하다는 추리를 굳혀왔던 나의 생각이 완벽하게 붕괴되는 순간 나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마도 당신이 잠든 사이에 그 물건들이 당신 품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를 감방에 가둔 후 돌아서면서 간수가 말했다. 아, 그래요, 그래. 내가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가 잠든 사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군요. 그 간수가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내가 너무 빠르게 앞으로 걸어서 교도소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놀랍다거나 경멸스럽다는 말을 채 내뱉지도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재판정은 사람들로 빽빽하게 차 있었다. 모두들 용의자인 브리스토 씨의 조사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역시 아주 많은 수의 치안판사들과 변호사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죄수의 특이한 삶과 사회적 지위가 가지는 관점과 그 사건이 가지는 수수께끼 같은 정황 등이 어우러져 그 도시와 주변 지역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거대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흥미를 보였다. 피고인 자리에 선 신사의 태도는 당연히 불안했지만 그래도 차분하면서도 이성을 유지하는 태도였다. 내 생각에 그의 담대하면서도 맑은 눈빛 속에서는 양심의 청렴함과 꿋꿋함이 드러났고 만약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눈빛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먼저 몇 가지 사소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 후 물고기를 배달한 젊은이가 소환되었다. 그리고 그 강도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파이브 오크스 저택에서 본 사람을 지목할 수 있겠냐고 요청받았다. 그 젊은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석의 죄수를 몇 분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내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 신사는 벽난로 앞에 서 있었는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증언하기 전에 저기 저 신사분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브리스토 씨가 수렵용 모자를 재빨리 집어들고서 머리에 썼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외쳤다. 그러자 바그쇼 씨가 조카를 위해서 고용한 변호사인 코안 씨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 젊은이의 증언은 모자에 대한 것이고
최대한 확장해서 적용해도 옷차림에 대한 것이니 법정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 증언이 절대적으로 유효하며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리도 몇몇의 증인들이 연이어 나와서 죽은 사라 킹 양이 자신의 주인의 조카가 파이브 오크스 저택에 확실히 도착했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들의 증언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었다. 즉 들은 바에 따르면 에 근거한 증언을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재판장은 그 반박을 기각했다. 이후 브리스토 씨가 간청하듯 주장했다. 사라 킹은 자신의 삼촌의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자신도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녀 역시 그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이 배심원 앞에서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예비신문이라는 재판의 진행 단계상 배심원들 앞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결정했다. 왜냐하면 예비신문의 배심원의 의무는 피의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과 주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역 경찰에 소속된 경찰관이 나와서 파이브 오크스 저택의 사무실 중 하나에서 편지의 조각을 발견했다고 증언했고 그 종이 조각을 제출했다. 그 다음 바그쇼 씨가 증인석으로 호출되었다. 자신을 호출하는 소리를 들은 용의자가 커다란 감정적인 흔들림을 표현했고 반복적으로 간청했다. 자신과 삼촌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헤어진 상태였으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재회하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다. 하지만 브리스토 씨, 당신이 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동정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 삼촌의 증언은 몇 분이면 끝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코안 씨. 격렬한 감정에 휩싸인 젊은 남자가 외쳤다. 적어도 내 누이가 삼촌과 같이 이 법정에 나오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그것만은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재판장과 변호사가 그녀는 법정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확신시켰다. 사실 그녀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때문에 심각하게 아픈 상태였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방청객은 망설이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오는 새로운 증인을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흰 머리카락에 명망 높은 그 지역의 검사가 나타났다. 그는 적어도 70살은 넘어 보였고 노쇠함과 슬픔으로 인해서 그의 몸 형태는 전체적으로 굽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의 눈은 계속해서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태도 전체가 슬픔과 낙담을 표현하고 있었다. 삼촌! 죄수가 그를 향해서 앞으로 뛰쳐나가며 외쳤다. 늙은 남자가 고개를 들어서 그 젊은이를 바라보았고 조카의 얼굴 속에서 그를 향해 품었던 모든 의혹을 번복하는 증거를 읽은 것 같았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빨리하며 팔을 벌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외쳤다. 목을 얼싸안고 울도다. 그러면서 숨이 막히는 어조로 흐느끼며 외쳤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를 용서해라, 로버트. 한순간이지만 너를 의심한 나를 용서해라. 메리는 절대로 너를 의심하지 않았어, 로버트. 정말로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단다. 이런 격렬한 감정이 폭발하는 사이 깊은 침묵이 법정을 휘감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중단되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법정 정리가 바그쇼 씨의 어깨를 조심스레 만지며 재판정 쪽으로 고개를 돌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리다. 그러겠소이다. 그가 서둘러 눈가를 닦으며 재판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의 누이의 동생입니다. 신사 여러분. 그가 미안한 어조로 덧붙였다. 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 살던 아이입니다. 아마도 이런 저의 추태를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용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그쇼 씨. 재판장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불운한 재판이 속개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증인에게 5 오크스 저택에서 발견된 종이 조각을 건네주십시오. 그래요, 증인. 그것이 당신의 필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당신의 조카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가 맞습니까? 그 편지 안에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5 오크스 저택의 거액의 돈과 자산이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치안판사 쪽 직원이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당신이 가져오신 그 물품을 꺼내 주십시오. 내가 스페인 금화와 십자가를 꺼내서 탁자 위에 놓았다. 이제 그 2개의 물품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그쇼 씨. 재판장이 말했다. 이제 바그쇼 씨, 엄숙한 증인 선서 하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 물품들이 당신이 강도 당한 것들 중에 속한 것입니까? 늙은 신사가 앞으로 몸을 숙이고 그 물품들을 자세히 살폈다. 그러더니 떨리는 눈빛으로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론 그 신사의 눈빛은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재판장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답변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인가요, 바그쇼 씨? 치안판사 측 직원이 말했다. 대답하세요, 삼촌. 죄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걱정해서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신과 저의 무고함이 저를 도울 거예요. 지금 비록 무기력하게 사악한 거미줄에 걸려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 음모를 깨뜨리고 나갈 거예요. 저는 주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로버트. 축복하실 거야. 그래, 내가 그 공궁에서 빠져나오리라 굳게 믿는다. 그렇습니다, 신사 여러분. 여기 이 탁자 위에 있는 금화와 십자가는 도둑 맞은 물품 중 하나입니다. 그 명망 높은 늙은 신사의 슬픔에 대해서 동정심을 표현하는 듯한 억눌린 신음 소리와 탄성들이 그 말과 함께 법정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그 다음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증언했다. 내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치안판사들이 몇 분 동안 자신들만의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재판장이 죄수를 부르더니 말했다. 아래와 같이 정식으로 통지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당신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당신이 할 말은 어떤 것이든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당신의 전문적인 변호사는 당신에게 그 어떤 변호라고 하더라도 다음 재판을 위해서 아껴두라고 충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예비심사이고 당신의 변호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인 코안 씨는 재판장의 암시적인 충고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죄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데 격렬하게 저항하고자 했다. 저는 아껴둘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열정적인 힘을 담아서 소리쳤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더러운 혐의에 대해서 법률가들의 교묘한 솜씨에 내 운명을 내맡길 생각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러한 조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겪은 후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회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변호로서 그리고 어쩌면 재판부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몇 가지 암시적인 사실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삼촌께서 보낸 편지를 받은 날 저녁 나는 드루리 레인 극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내 수첩을 도둑 맞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 안에는 삼촌의 편지와 상당한 거액의 수표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직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 뭔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옷을 갖춰 입고 외출을 준비하고 경찰서로 가서 전날 밤 도둑을 맞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신사가 나를 만나러 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에 즉시 나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 방으로 안내되었고 그는 스스로 경찰관이며 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했던 강도 사건이 공범에 의해서 경찰에 알려졌다고 하면서 즉시 자신을 따라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텔을 함께 떠나서 하루 종일 작은 골목과 런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심스러운 장소들을 방문해서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관이라는 그 남자가 도둑들이 런던을 떠나서 서부 지방으로 간 것이 틀림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작물에 대한 정보가 닿기 전에 큰 도시를 찾아서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기회를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호텔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단한 외출을 위해서 가벼운 옷들을 입고 있었고 야간에 여행을 하려면 좀 더 따뜻한 옷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사는 야간 마차가 곧 출발한다고 하면서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가진 두꺼운 외투를 저에게 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제복과 비슷한 외투였죠. 거기에 따뜻한 여행용 모자도 줬는데 턱 아래로 끈을 묶을 수 있는 모자였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간에 브리스톨 지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탐문과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경찰관도 그곳을 떠났고 저 역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도착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저는 런던 경시청으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캔달로 오는 야간 마차를 예약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이상한 이야기는 재판부에 아주 조그마한 영향도 끼치지 않은 듯 보였고 방청객들에게도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완전히 진실이라고 판단했다.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엉성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말했어야 하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시점에서 배그쇼 씨는 재판정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다. 사실 그는 증언을 마치자마자 밖으로 인도되었다. 그렇다면 브리스토 씨, 치안판사의 직원이 말했다. 그 이상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그 알리바이를 매우 쉽게 증명할 수 있겠군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죄수가 온화한 어조로 답했다. 그리고 제가 입은 옷과 걸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숫자, 그들을 만난 시간과 빈도 등을 고려해보면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유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안판사의 직원이 비웃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이 물품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그렇겠죠. 그리고 탁자 위 십자가와 그 말을 가리켰다. 이것들을 본다면 완벽하게 동일한 가능성을 지녔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것들 역시 정황 증거입니다. 죄수가 이전처럼 여전히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물론 제가 그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 이상 말은 없었다. 그리고 의도적 살인 혐의로 로버트 브리스톨을 애플비의 지역 교도소에 수감하라는 재판부의 지시가 내려졌다. 그것을 재판 정리가 기록했다. 바로 그 순간 반스가 서둘러서 갈겨 쓴 종이 쪽지가 나의 손에 전달되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살펴보았고 치안판사에게 내일까지 휴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 휴정의 근거로 내가 매우 중요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그 증인이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듯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죄수는 다음 날까지 임시로 구류되었고 재판은 휴정에 들어갔다. 나는 브리스토 씨를 따라서 그를 교도소로 데려갈 마차가 있는 곳까지 갔다. 그리고 몰래 그에게 속삭였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브리스토 씨. 조만간 이번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희망에 의지해도 좋을 거예요. 그가 격렬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따뜻한 손으로 나를 꽉 잡은 다음 호송 마차 위로 올라탔다. 이런 반스 씨. 우리 둘만 방 안에 남아서 방문을 닫은 직후 내가 소리를 쳤다. 당신이 발견한 것이 뭔가요? 당신과 헤어진 이후로 나는 그 사라 킹 양을 죽은 살인자들을 감시하면서 탈봇이라는 술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요? 아까 보내준 쪽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는 이미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그 단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뭔가요?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내가 술 취한 멍청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몇 가지 말들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살인자이자 강도라는 사실 말고도 그들이 여기로 온 것은 이 근처에 숨겨둔 값비싼 약탈품들을 되찾으러 왔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놈들은 오늘 밤 그 물건들을 찾으러 갈 계획이에요. 그것 말고는요? 또 있죠.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복화술을 조금 할 줄 알죠. 그리고 남을 흉내내는 연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악당 놈들 중 가장 젊은 애에게 근처로 다가가서 술 취한 척 엎드렸죠. 브리스토시 옆에 앉았던 사람을 기억하죠? 그날 저녁 마차 밖으로 나와서 바깥은 얼어 죽을 정도로 춥기는 하지만 마차 안이 너무 덥고 답답하다고 말한 남자죠. 아, 그래요. 나도 기억해요. 만약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나도 어지간히 멍청한 것이겠죠. 그래요. 이야기를 계속해봐요. 그렇죠. 한 3시간 전 술집에서 그와 나만 있게 되었어요. 물론 나는 술에 취해서 죽은 듯 가만히 있었고요. 그리고 불현듯 그가 살해한 사라 킹 양의 목소리가 자신의 바로 아래쪽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외쳤죠. 그 서랍장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그리고 만약에 그놈이 드러낸 공포심, 그리고 그 방 안쪽을 둘러보면서 팔다리를 떨고 한 모습을 직접 봤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른 추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배심원단에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요, 반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증거를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거기로 돌아가요. 그리고 저녁이 저물 무렵 나도 아까와 같은 변장을 하고서 당신을 찾아갈게요. 내가 탈봇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른 저녁이었다. 나는 그 술집 넓은 공간 안에 자리를 잡았고 우리의 3명의 친구들이 그 앞쪽에 있었다. 물론 반스 역시 근처에 있었다. 저기 저 친구는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건가요? 내가 그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직도 그대로죠. 지난번 취한 이후로 계속 술에 취해서 코를 골고 있죠. 오늘 오후에는 침대에서 잠을 잔 것 같기는 하더군요. 그렇지만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잠시 후 나는 반스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캔달에서 중형 마차와 말을 가져왔으며 이제 1시간 후에 술집을 떠나서 마을에서 대충 20km 떨어진 곳으로 향할 것이고 거기에서 묵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 즉시 계획을 세웠다. 나는 술집으로 돌아와서 기회를 노리다가 반스의 복화술에 놀라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젊은 남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사실 그는 내가 마차역에서 알아봤던 그 사람이었다. 딕 스테이플스, 옆방에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한 다음 이마 앞까지 내려온 가발을 살짝 들어올렸다. 왜냐하면 그의 특별한 성향과 성격에 알맞은 경험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번개에 맞은 듯 놀랐다. 그의 이가 두려움에 딱딱 맞부딪혔다. 그의 다른 동료들은 탁자에 앉아서 카드 게임에 열중하는 중이었기에 우리 쪽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따라와. 내가 역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만약 너 스스로를 살리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라고.
그가 내 말을 따랐고 나는 그를 데리고 옆에 붙은 방으로 갔다. 방문을 닫고 뒤돌아선 다음 외투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고 말했다. 너도 알겠지, 스테이플스. 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차렸겠지. 바로 내가 파이브 오크스 저택으로 가서 브리스토 시인 첫 가장을 하고 돌아다녔지. 그가 런던에서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골라 입고 그랬지. 그리고 내가 그 하녀를 죽인 것이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 그가 숨을 헐떡이면서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그녀를 때린 것은 아냐. 내가 뭐라고 하든 너는 거기에 있었어. 거기에 더해서 교수대에 누가 올라갈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런던에서 여기로 오는 사이 내가 그 신사의 주머니에 손을 대서 그의 지갑 안에 스페인 금화를 집어넣었지. 그리고 너는 마차 지붕 위로 올라가서 역시 비겁한 방법을 써서 그의 여행 가방에 보석이 달린 십자가를 집어넣었던 것이지,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 친구가 소리 질렀다. 공포에 반쯤 죽은 상태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내 목숨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뭘 해야 하지? 내 목숨을? 먼저 몸을 똑바로 들어올리고 내 말을 잘 들어. 만약 내가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아냐.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나는 아니라고. 만약 정말로 아니라면 내 패거리들의 범죄에 대해 모두 진술하고 기소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도 약속을 해줄 수는 없어. 좋아, 이제 그 약탈품을 되찾으러 가는 계획은 어떤 것이지? 말해봐. 이제 중형 마차를 몰고서 나간 다음에 바로 그 약탈품들을 가져올 거야. 꽤 먼 곳에 있는 잡목숲 안에 있어. 나는 여기에 남을 거고 만약에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경고 신호를 보내기로 되어 있어. 우리 침실 창가에 촛불을 2개 세워 놓는 것이 신호야. 만약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나는 저쪽 교차로에서 저들과 만날 거고. 여기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차로야. 좋아. 이제 술집 안으로 돌아가. 나도 너를 따라갈 거야. 그리고 나를 배신하는 아주 작은 기미만 보여도 그냥 개처럼 너를 쏴버릴 걸 명심해. 그 이후 15분이 지나자 그의 공범들이 중형 마차에 타고 출발했다. 나와 반스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다. 물론 스테이플스에게는 수갑을 채운 채 여관 주인에게 잘 감시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여관 주인에게는 이 일은 국왕의 지시나 마찬가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밤에 어둠이 무르익었고 다행히도 마차의 바퀴 소리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마차가 멈췄다. 사람들이 마차에서 내렸고 바로 묻힌 접시들과 귀중품들을 판에서 마차로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들 뒤로 다가갔다. 자신들의 약탈품에 집중한 범죄자들은 2m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도 우리의 기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차에 올라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 물건을 올려줄게. 그의 동료가 그의 말을 따랐다. 이봐. 여기야. 마차에 탄 사람이 말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그래, 이제 드디어 당신을 잡았군. 내가 갑자기 외치면서 그를 덮쳤고 쓰러뜨렸다. 반스, 마차 말에 머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요, 선생님, 마차 밖으로 1cm라도 움직였다간 당신 머리에 총알을 한 방 박아드릴 겁니다요. 그들은 완벽하게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도 겁에 질린 나머지 그들은 도망치거나 저항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고 나머지 접시와 귀중품들이 마차에 실렸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켄달의 교도소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9시경
나는 그 강도이자 살인자들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늦은 편이기는 했지만 그 소식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내가 머물던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셀 수도 없는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수천 배가 넘는 보상이 된 것은 흰 머리카락에 지친 삼촌이 열정적으로 나를 끌어안아준 것이었다. 자신이 전해 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거기로 달려온 그는 나를 끌어안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후 천국의 축복을 내게 내려줬다. 그 순간이 경찰관으로서의 삶 중 가장 축복받은 순간이었다. 브리스토시는 당연히 다음날 아침 풀려났다. 스테이플스는 자신의 유죄 인정 및 공범들의 범죄에 대해서 진술한 대가로 사면을 받았다. 그의 공범자들 중 하나, 즉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형에 처해졌다. 도둑 맞은 재산들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다. 브리스토시를 속여서 브리스톨까지 데려가 며칠을 머물도록 만들어 바그쇼 씨의 편지에 적힌 재산을 훔쳐내는 작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번 수수께끼의 신사는 얼마 후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유죄일까, 무죄일까? 토마스 워터스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